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17.5번 부분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17단원에 남아있는 17.6번 부분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17.6번에서 살펴보는 부분은 Industry Analysis라고 하는 산업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을 하기 전에 좀 이제 아무래도 사양 산업보다는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이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뭔가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이 산업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 산업은 이런 지금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실제로도 이제 산업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피겨 17.5번을 보면 이제 이렇게나 많은 산업의 이제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Return on Equity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ROE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19단원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선 정의만 살펴보도록 하면 이제 이것은 요 분자에 net income을 넣습니다. 단기순이익을 넣고 총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재료비, 인건비, 판관비, 뭐 여러 가지 뭐 이자 다 빼고 총 얼마 남았나, 벌어서 남았나라는 요 net income 나누기 이제 그 회사의 이제 자기 자본인 equity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요렇게 나눈 값이 ROE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요 ROE 값,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에쿼티라면 좀 그 상황에서 많은 넷인컴이 난 게 좀 그 회사가 영업을 열심히 했구나, 효율적으로 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요 ROE라고 하는 지표는 낮은 것보다는 높게 나오는 게 이 회사가 혹은 이 산업이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위에 나와 있는 뭐 오일, 가스 이런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요 ROE가 6.4%밖에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 지금 가장 밑에 있는 항공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무려 37.3%의 ROE 값을 보여주는 식으로 이제 산업마다 정말 다른 ROE 값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피겨 17.6번으로 와서 한 12개월 정도치를 가지고 평균을 낸 이제 그 산업의 주가 수익률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값은 또 마찬가지로 산업마다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뭐 에셋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꼴찌인 rate of return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겨 17.5, 17.6 이런 것처럼 산업마다 이 성과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모습이 굉장히 다르니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할지를 꼭 정하기 전에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산업이라는 거는 우선 우리가 쉽게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한데 과연 그러면 산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냐, 뭐 이 회사랑 이 회사가 같은 산업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이거를 나타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주로 사용하게 하는 요 NAICS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NAICS라고 하는 코드는 이게 어떤 회사별로 다 이 코드가 지정이 되는 건데요. 어떤 식이냐면 여기 테이블 17.5번처럼
만약에 23번 코드다라고 하면 이제 23번 코드는 23번 코드에 속하는 회사들은 다 건설업에 관련한 회사입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서 23에 속하는 코드 중에 236에 속하는 코드면 이제 어떤 빌딩을 건축하는 회사들의 이 코드인 거고, 또 더 들어가서 2361이 경우라면 그 중에서도 이제 주거용 어떤 건축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2362는 이제 비주거용, 그러니까 뭐 상업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는 회사를 이렇게 2362 코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코드를 가지고 요 같은 코드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아, 뭐 같은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디펜시브 인더스트리와 사이클리컬 인더스트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경제가 좋을 때 확 좋아지는 산업이 있고, 이제 경제가 안 좋아져도 뭐 그렇게 안 좋아지지 않는 그냥 평탄한 치는 산업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경우가 한 적이 있죠. 이제 그거랑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과연 어떤 산업이 이제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하냐, 혹은 어떤 요인이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그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 생활 필수재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앞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디펜시브 인더스트리 그리고 사이클리컬 인더스트리라고 구분했던 거가 거의 이제 유사한 맥락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네세서티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산업이야. 이제 거기 그런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야라고 하면 경기를 그렇게 많이 안 타고 그냥 평탄은 치는 이제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렇지 않은 어떤 뭐 사치제, 어떤 뭐 보석, 뭐 명품, 아니면 해외 여행, 뭐, 뭐 어떤 뭐 크루즈, 뭐 이런 것들, 요런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높지만, 같이 좋아질 확률이 높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극도로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그 산업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네세서티냐, 디스크리셔너리 굿이냐라고 할 수가 구분을 하면 이게 이 산업은 경제에 민감하다, 이제 경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에 민감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여기 피겨 17.8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제 산업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grocery,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 식료품인 거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마트, 홈플러스,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주얼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사치품인 거죠. 보석이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파란 선을 보면 굉장히 지금 막 들쭉날쭉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미국이니까, 이게 이 상황이 미국이니까 여기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지금 주얼리 산업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여기 2007년, 8년, 9년 요 시기에는 지금 막 굉장히 안 좋았죠. 이런 식으로 주얼리는 굉장히 지금 볼레틸리티가 큰 모습이고요.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 식료품 산업의 경우에는 뭐 경제가 안 좋아도 물론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마이너스가 나지도 않았고, 이제 경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오르지는 않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평타를 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산업이 경제가 좋아질 때 아니면 나빠질 때 요거에 얼마나 민감하냐라고, 이제 그 요소가 두 번째로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무 관리를 혹시 먼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안 들어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업이 사용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 있죠. 이제 그거를 코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러한 코스트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픽스드 코스트, 고정 비용, 그리고 하나는 이제 베리어블 코스트, 변동 비용입니다. 이제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공장 임대료, 땅 임대료, 공장 뭐 설비의 월 임대료, 그리고 이제 월마다 매월 똑같이 나가는 직원 인건비, 그리고 매 월마다 똑같이 나가게 되는 관리비, 뭐 이러한 것들이 픽스드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물건을 5개를 팔든 뭐 100개를 팔든 그냥 똑같이 나가야 되는 비용, 픽스드 그런 거니까 픽스드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떤 레스토랑이나 일반 상점을 예로 든다 하더라도 뭐 관리비, 월 임대료, 뭐 직원들 인건비, 뭐 이러한 것들은 픽스드 코스트인 거죠. 그 날의 매출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뭐 매출이 뭐 굉장히 잘 나오든 뭐 그렇게 어쨌든 그냥 그대로 그냥 지출이 계속 일어나는 비용이 픽스드 코스트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베리어블 코스트는 이제 그렇게 판매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베리어블 코스트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다라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음식을 한 개 만들어 팔 때보다 10개 만들어 팔 때 그만큼의 재료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판매, 생산하는 물건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비용을 이제 베리어블 코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코스트를 픽스드 코스트와 베리어블 코스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오퍼레이팅 레버리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픽스드 코스트가 높은 기업이 좀 경기가 좋을 때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질 때 더 나빠지고, 그래서 경제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오퍼레이팅 레버리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픽스드 코스트가 높은 산업이 경제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유는 우리 뒤에 나와 있는 테이블 17.6번을 통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A 회사와 B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경제 상황이 보통일 때와 경제 상황 안 좋을 때,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경제 상황이 평타일 때, 보통일 때를 보면, 요 A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세일즈가 6달러고, 그리고, 아니고, 지금 여기 A라는 회사는 이제 판매된 이 물건의 수량이 이제 6밀리언, 6밀리언이라고 그만큼의 물건 서비스를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 하나 파는데 하나당 단위 가격이 2달러입니다. 즉 그래서 요거 6 곱하기 2를 하면 이 A라는 회사는 총 이제 12 밀리언 달러라는 이제 레베뉴 수입이 창출이 된 거죠. 그런데 이 A라는 회사는 그 중에 총 5 밀리언 달러를 픽스드 코스트, 그러니까 뭐 공장 설비, 월 임대료, 관리비, 직원 인건비 뭐 이런 걸로 나가고 있는 게 요 5 밀리언, 5 밀리언 달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베리어블 코스트가 이렇게 6달러. 그래서 6을 합친 토탈 코스트는 11. 그래서 요 12에서 11을 빼면 요 회사는 지금 1만큼의 이제 프로핏이 났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반대로 요 B 회사의 경우에 똑같이 6 밀리언만큼의 물건을 팔았고 똑같이 한 개당 가격은 2달러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A 회사랑 똑같이 레베뉴는 12 밀리언 달러가 발생하는데 이 회사는 A 회사에 비해서 훨씬 픽스드 코스트가 많이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B 회사의 경우에는 픽스드 코스트가 8, 그리고 베리어블 코스트가 3. 그래서 총 토탈 코스트로 11. 그래서 똑같이 B 회사도 프로핏이 1만큼이 난 경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자 보세요. 이제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라고 하자. 그러면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경제가 안 좋아도 요 A 회사는 픽스드 코스트가 5만큼씩이 들어가고 B 회사는 경제가 좋든 나빠든 픽스드 코스트가 8씩이 들어가.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에 A 회사는
뭐 이게 0, 그러니까 최소한 손해는 안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픽스 코스트가 A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 B 회사의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손실을 봤네요. 그리고 경제가 좋아진 상황에서 이제 A 회사의 경우는 이만큼의 이익이 났는데 이제 B 회사의 경우에는 A보다 더 많은 이제 2.5만큼의 이익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픽스드 코스트가 더 많이 먹고 있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을 때 성과가 더 안 좋고, 경제가 좋으면 성과가 더 좋고,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래요. 그냥 어떤 가게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런데 이 가게가 매 월마다 내는 뭐 관리비, 임대료, 직원들 인건비 똑같아. 매 월마다 이거는 매출이 좋든 안 좋든 똑같이 나가야 돼. 이제 그러면 이렇게 고정비가 큰 회사는, 큰 기업의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아도 그렇게 많은 고정비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제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가 좋으면 같은 고정비를 부담하고서도 막 매출이 막 발생을 하는 거야. 막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고정비를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정비가 큰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으면 더 안 좋고 경제가 좋으면 훨씬 더 좋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러한 산업들이 어떠한 산업이냐고 하면 어떤 어떤 뭐 이제 대규모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 있죠. 뭐 자동차, 아니면 뭐 조선, 뭐 석유화학, 뭐 요런 산업들, 대규모 시설 투자, 뭐 반도체, 뭐 요런 산업들이 굉장히 픽스드 코스트가 큰 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산업들은 요렇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물론 또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지금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데 반도체는 지금 못 구해서 난리라면서요. 그러면은 반도체는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산업인데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좋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작년에 이게 이야기가 흘러서 작년까지 갑니다. 뭐 작년, 재작년까지도 가는데 이제 미국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어떤 뭔가 제재를 많이 했죠. 미국이 중국 회사들의 제재를 굉장히 많이 했죠.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미국에서 못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이제 누적이 되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그래서 반도체를 뭐 생산도 하지만 이제 그 반도체를 써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이 반도체를 이제 사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지금은 반도체가 조금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그냥 쉽게 지금 이해를 반도체의 어떤 호황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떤 굉장히 쉽게 어떤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약간 지금 이 반도체는 여기에 지금 상황에는 조금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financial leverage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financial leverage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줄여서 그냥 financial을 생략하고 그냥 leverage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financial leverage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같은 빚을 내도 같은 만큼의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은행 대출을 받는다 해도 좋아.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막 이익이 잘 나. 그러면 내가 대출했던 거에 대한 원금 갚는 거, 이자 갚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났으니 그 중에 뭐 이자 갚는 거, 원금 갚는 거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대출이 많아. 그래서 매월마다 갚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경제가 안 좋아져서 지금 기업의 지금 매출도 막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대출을 막 겨우겨우 갚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빚이 많게 되면 대출 받은 게 뭐 이게 채권을 됐던 뭐 은행 대출이 됐던 뭐 어쨌든 빚이 많게 되면 또 위에 오퍼레이팅 레버리지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안 좋으면 더 안 좋고 그로 인해서 성과가 더 안 좋고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또 성과가 더 잘 나오게 되고 하는 게 요 파이낸셜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피겨 17.9번에서 살펴보면 이게 어떤 전형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의 모습을 이제 개형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여기 피크라던가 이제 truth라고 하는 경기 정점, 저점이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경기 수축기, 그리고 경기 확장기, 이렇게 컨트랙션과 각각 펜 익스펜션이라는 시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돌아간다, 순환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굉장히 설명이 길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뭐를 말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산업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요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 지금 경기가 좋을 것 같은 상황이야. 그렇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뭔가 성과가 더 잘 날 수 있는 어떤 산업이나 회사에 투자를 하고 경기가 이게 완전 곤두박질을 칠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로 얘기를 하면 뭐 디펜시브 인더스트리 같은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살짝 이거를 바꿔서 말했는데 여기 지금 피크라고 하는 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truth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네, 요렇게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피겨 17.10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경제가 좋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뭐 요런 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고 경제가 안 좋은 요런 리세션의 경우에는 뭐 헬스케어라던가 그러니까 의약품 아니면 뭐 유틸리티 뭐 아니면 어떤 소비재 같은 그런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거의 뒷부분에 다 왔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은 인더스트리 사이클, 인더스트리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거는 어떤 개별 기업 수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산업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경영학 원론을 먼저 공부를 하신 분이 있다면 어떤 일반적인 산업이나 일반적인 기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S커브의 형태로 발달 혹은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안 들어보셨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떤 일반적인 개별 기업 수준에서든 산업 수준에서든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 회사나 산업이 이렇게 태동이 되는 시작이 되는 시기가 있죠.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고 이제 그러다가 조금 성장이 느려지는 시기가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예 성장이 정체되고 이제 쇠퇴가 시작이 되는 그런 요렇게 스타트업 스테이지, 콘솔리데이션 스테이지, 머추리티 스테이지, 그 다음에 이제 디클라인,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 요런 어떤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서 일반적인 기업과 산업이 발달 혹은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 여기 지금 쇠퇴를 하고 있는 산업보다는 아무래도 여기 지금 이제 태동을 하는 산업이나 고속 성장기에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수익률이 높게 나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급속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회사들인 거고 이렇게 컨솔리데이션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여기 보통 회사가 초기에는 그 쿠팡도 보세요. 계속 적자 나다가 아마존도 마찬가지. 계속 적자 누적되다가 이렇게 확 성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쯤 가서야 이제 회사가 좀 순이익이 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좀 안정적인 순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머추리티 스테이지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좀 수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어들게 되고, 요 디클라인 스테이지에 오게 되면 이제 수익이 줄어들거나 혹은 이제 아예 쇠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요런 이제 피겨 17.11권과 같은 이렇게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아무래도 요 쇠퇴 쪽보다는 뭐 요런 쪽에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이 여기 지금 인더스트리 스트럭처와 퍼포먼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요 부분도 경영학 원론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요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경영 전략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님이 이제 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설명을 다 듣고 보면은 당연한 건데 이게 그 당시에는 없던 거를 이제 한 30년 전, 20년 전에 이제 이 개념을 이게 딱 정립을 한 거죠. 뭐냐면 그런 요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threat of entry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entry라고 하는 것은 진입하는 거, 뭐 들어가는 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어떤 회사든 아니면 어떤 산업이든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죠. 뭐 대주주 요건, 자기자본 요건, 그다음에 그런 거를 다 갖추고도 뭐 금융 당국에서 승인 받는데 또 막 몇 개월,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융업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이제 반대로 그냥 내가 어떤 동네에 그냥 가게를 낸다, 뭐 아니면 편의점을 하나 낸다라고 하는 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산업마다 기업마다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산업이 있죠. 예를 들어 조선업,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시장이 이미 다 성숙이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다 시장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다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놨고 또 이제 지금 뭐 이제 내연기관에서 뭐 수소나 전기차로 바뀐다고 해서 또 그런 리딩 컴퍼니들이 또 대규모로 또 투자를 하면서 어떤 변모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대규모 시설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산업들은 이렇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이런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요 어떤 컴피티션이 낮겠죠.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이 산업에 들어올 어떤 요인이 적은 거지. 이제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안정적인 이익이 지속적으로 나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내가 속해 있는 산업에 있는 경쟁자가 많으면 내가 이익을 얻기가 힘들어. 계속 가격 경쟁해야 되고, 품질 경쟁해야 되고, 막 마케팅도 경쟁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산업에 내가 거의 막 시장 점유율 막 50%, 60%를 하고 있어. 거의 막 내가 전기차계의 테슬라야. 아니면 뭐 우리나라 통신 시장 중에 내가 그 과점을 하고 있는 뭐 SKT야. 그런 경우에는 뭐 굳이 뭐 물론 경쟁자의 어떤 동태를 파악할 필요는 있겠으나 뭐 경쟁자의 어떤 막 사사건건을 막 다 관찰하고 막 그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번째 요인은 경쟁자가 낮을수록 좀 수익이 안정적으로 그 산업에서 이제 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요인의 경우에는 substitute product라고 해서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체자가 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적을수록 또 소비자는 이거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트에 가면 뭐 우리 먹는 물도 생수도 삼다수도 있고 뭐 아이시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PB 상품도 굉장히 많고 하면서 물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이거 좀 가격 올랐네? 그럼 뭐 이거 마시지 뭐 어차피 다 똑같은 물인데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체재가 너무 많으면 이제 그러한 물건을 파는 회사들은 이제 굉장히 어떤 이익을 얻기가 조금 힘든 거죠. 반대로
이 시장에 대체제가 별로 없어. 예를 들어 애플이야. 아이폰 만드는 회사는 애플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체제가 없어. 그러면 굉장히 이익이 이제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여기 bargaining power of buyer, bargaining power of supplier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우선 buyer라고 하는 것은 보면 아무래도 기업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가 한 개 사는 것보다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할 때 조금 할인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구매력, 그러니까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에서 힘이 소비자에게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기업은 그 반대로 이익이 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힘을 기업이 갖고 있게 되면 좀 더 이익이 잘 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이제 bargaining power of buyer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 우리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소비자한테 구매력이 거의 없는 거죠. 뭐 1인당 2개, 일주일에 뭐 몇 개, 뭐 이렇게 딱딱 그냥 제한이 걸려 있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많이 살 수도 없고 이거를 이거는 뭐 선착순 판매니까 전혀 이 바게닝 파워가 바이어한테 없는, 즉 파는 사람한테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서플라이어의 바게닝 파워는 뭐냐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내가 납품하는 그 부품이 핵심이고 그 부품을 내가 납품을 한다 해. 현대차를 만드는데 그 현대차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엔진을 내가 납품을 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엔진을 납품 안 하면 현대차는 차를 못 만드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간 뻗탱길 수가 있는 거지. 현대차한테 대해서 야 내가 납품 안 하기만 해봐. 니네 차 못 만들어 라는 식으로 이 바게닝 파워가 그때는 서플라이어한테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완성품을 만들었는데 들어가게 되는 부품이나 원재료를 납품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서플라이어한테 오히려 더 파워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런 바게닝 파워 오브 바이어가 적을 때 이제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은 더 이익이 많이 나고 마찬가지로 바게닝 파워 오브 서플라이어가 또 낮을 때, 그러니까 서플라이어의 바게닝 파워가 낮을 때, 바이어의 바게닝 파워가 낮을 때, 그 기업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은 이제 이익이 더 잘 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 스트럭처와 퍼포먼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17단원에 대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나가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제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